여러분, 긴 추석 연휴 평안히 보내셨죠? 저도 아주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잘 먹었고요. 체중이 좀 부른 듯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부만의 약속 이승만 6강으로 들어갑니다. 1894년부터 1897년 드디어 배제학당 학생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키워드는요, 이때 일어났던 일이 동학난,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그리고 갑오경장, 이렇게 이제 세 개 사건,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 갑오경장 속에 최초의 우리나라 그 관찬 교과서가 국민소학 독본이라는 교과서가 출판이 됩니다. 그리고 을미사변과 아관파천, 열강의 이권 침탈, 그리고 독립신문, 독립협회, 이 시대의 주요 인물로는 서재필과 이완용을 들 수 있겠습니다. 배제학당 이전의 이승만은 한국 근현대사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즉 조선의 몰락한 왕족으로 궁 밖에서 아주 어렵게 살았습니다. 과거 시험을 봐서 출세를 해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봤으나 실패했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부는 굉장히 잘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그 당시에 이제 시험이 그렇게 공정하지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영어를 배우기 위해 들어간 배제학당에서 선교사들을 만나고 기독교를 알게 되고 무엇보다 자유와 서구 근대 국가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이승만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한국 사람 중에 친미 기독교파 이승만의 사진을 이번 강에 올려봤습니다. 출생부터 그 전까지 표만 한번 잠깐 봅니다. 75년에 태어났죠. 황해도 평산에서. 그리고 양녕대군의 후손이었다. 이때는 한참 민씨 척족 정치 시대다. 민씨 척족 하니까 이 민씨에 대해서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흥민 씨를 보니까 조선조의 왕비가 4분이 나왔어요. 먼저는 태종 이방원 있죠. 사극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원경왕후 민씨. 그래서 이방원이 왕이 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그 대제학이었죠. 민제 여식인데 그 동생들이 민무구, 민무질, 민무혈, 민무해 이들이 아주 역할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불행하게 다 끝났죠. 태종이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부분 숙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무구, 민무질 이분들의 그 묘소를 보니까요, 저희 선조 중에도 경기도 양주에 이제 묘역이 있는데 거기를 가다 보니까 근처에 있습니다. 이 민씨의 묘역이. 그래서 역사를 잠깐 생각을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민씨 왕비가 노론, 조선 숙종 때 인현황후 민씨가 있죠. 민비. 장희빈과 인현황후, 아주 유명한 사극에서도 자주 다루는 단골 손님입니다만, 인현황후가 노론이라면 장희빈은 남인이죠. 그래서 노론이 계속 권력을 잡고 있다가 남인이 잠깐 숙종 때 탕평책에 의해서 잠깐 등용이 된 이제 그 시점에 인현황후입니다. 노론이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두 가지, 숭용살림과 물실국헌, 이렇게 돼서 이제 제야에 있는 공부하는 그 유생들을 이제 등용시켜라. 그리고 물실국헌, 왕비는 반드시 서인의 집안에서 내라. 이것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론이 이제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인현왕후 민씨, 그래서 숙종대왕의 계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나는 걸 말씀드리면 서포 김만중이 사시남정기 이제 그 빗대서 썼다는 내용도 있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한양의 어린애들한테 이제 노론들이 그랬겠죠. 노래를 퍼뜨립니다. 이제 그 장희빈을 몰아내기 위해서. 미나리는 사철이요 장다리는 한철이라 나는 좋아 사철 푸른 미나리가, 이제 이렇게 노래를 퍼뜨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 장희빈이 물러나게 되고 다시 인현왕후가 그 궁으로 돌아오는데 얼마 못 살고 또 죽게 되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그 장희빈, 장옥정이 그렇게 악녀로 나오는데 뭐 사실은 그와 반대였다.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이 참 이렇게 해석하기가 또는 그 많은 시각을 접하기가 이제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만 그 노력은 필요한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유명한 명성왕후죠. 고종왕후. 그 민비. 그리고 이제 그 민씨 척족이 지금 이제 권력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순종 이제 비도 순명왕후 이제 민씨 이렇게 해서 네 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77년 만 2세 때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맹모삼천입니다. 염동 종로 2가 청계천 일대고 그 다음에 4살 때 어머니로부터 천자문 배우고 불교를 접했다. 5살 때 천자문을 다 뗐답니다. 시도 지었답니다. 바람은 손이 없어도 나무를 흔들고 다른 발이 없어도 하늘을 건너간다 돼 있죠. 북한산 문수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천연두로 고생했고 명동의 양의사, 일본인 양의사한테 치료를 받고 나았다. 신기했다. 6살 때 그 어머니가 다시 서당을 알아보고 퇴직 대신 이건하 조카 이범교를 위해 세운 낙동서당에 이제 입학을 시킵니다. 이 낙동이 어디냐면 오늘날 명동 회현동 일대랍니다. 여기서 천자문과 동몽선습, 자치통감을 공부하고 아주 공부를 잘했는 모양입니다. 7살 때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당 훈장이 피신을 가는 사이에 이제 이승만은 서당을 지켰다. 그런 내용이고요. 84년 9살 때 도동 복사골로 이사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궁궐 밖으로 나갑니다. 남산 서남 쪽에 양녕대군 사당 지덕사가 있던 곳이고 그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온, 오늘날 보면 서울역 맞은편에 후암동 힐튼 호텔에 있는 그 일대죠. 그 남대문 궁궐 밖에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85년 10살 때 이제 이근수의 도동서당에서 수학을 했다. 사서삼경과 당송시문 공부하고 이제 과거 응시 준비를 했다. 10살 때. 86년 도강이 열리면 언제나 장원을 했다. 서당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 87년 12살 때 과거를 응시합니다. 근데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어떻게 방법을 써서 이제 받는 모양입니다. 이때 이제 과거를 치기 위해서 호를 지었는데 이게 우수연 남쪽에서 우남 지명을 딴 것이죠.
88년에 13살에 과거를 낙방합니다. 89년에도 낙방합니다. 90년 15살에 박승선과 결혼합니다. 첫째 아이 낳았는데 사망했고 둘째 태산을 낳았고 그도 나중에 박용만을 따라서 도미 후에 디프테리아로 사망하게 되죠. 91년 16살 때 사서삼경을 뗍니다. 또 낙방합니다. 92년 17살 때 과거에 또 낙방합니다. 93년 18살 매번 과거에 응시했으나 번번이 떨어졌다. 8년간 총 11번의 응시를 했으나 떨어졌답니다. 1884년부터 1894년까지 가장 아까운 세월 10년이라고 이승만은 말했습니다. 원세계가 섭정하던 기간입니다. 그런 내용 말씀드렸었고요. 이 시기에 또한 일본은 가장 중요한 서구열강과 대등한 근대국가로 성장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조선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시기를 살았습니다. 82년 이모군란, 84년 갑신정변에 청나라에 별로 소리를 못하고 참던 일본이 10년 동안의 부국강병을 이루고 이제 전혀 다른 나라가 돼 있습니다. 프로이센을 모델로 해서 강력한 군대도 갖추게 됩니다. 그 잃어버린 10년 동안 원세계가 섭정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청공사관이 오늘날 중국 대사관입니다. 제가 갔을 때 사진을 찍었습니다. 단풍이 잘 들었죠. 그래서 그 앞에 명동, 오늘날 명동이 청나라 상인들의 주 거류지가 됐던 것입니다. 공사관에서 가깝죠. 지금 다시 명동에는 중국인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국 대사관 맞은편에 오래된 카페가 하나 있죠. 거기 가면 우측 하단처럼 천정에 있는 거울을 보고 사진을 찍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에서 본사 쪽에서 이제 손님이 오면 서울 구경시킬 때 여기도 가끔 들러서 사진도 찍고 합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은 바 미리 보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이승만 일생 90년 시기를 11단계로 나눴습니다. 이거는 유석춘 교수가 쓴 책에서 인용한 것이고 정리한 것입니다. 11단계로 나눴어요. 그래서 유학교육을 받으며 성장하던 시기를 지금까지 다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다룰 배제학당에서 선교사들을 만나 신학문을 익힌 시기가 있고요. 감옥에서 개종하고 뒷날을 준비하던 시기, 미국에서 유학한 시기가 있죠. 그 다음에 독립운동의 공군 하와이를 선택해서 정착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부임한 시기, 비록 짧았지만 하와이로 복귀해 다시 독립운동에 매진한 시기, 일본의 미국 공격을 예상하고 독립운동의 공간을 워싱턴 DC로 옮긴 시기, 이제 태평양 전쟁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된 조국에서 미 군정부와 싸워 이긴 기간, 그리고 48년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으로 재임한 기간, 60년까지죠. 그리고 60년부터 65년까지 말년의 황혼기, 하와이에서 지낸 기간, 이렇게 11단계로 나누어서 유석춘 교수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두 번째 단계 배제학당 시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와이의 한인 기독학원 교회 마당에 있는 이승만 동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58년이죠. 이승만 동상을 곳곳에 세웠습니다. 파고다 공원에도 세웠고 지금 남산에도 세우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4.19 이후에 다 이제 파괴되고 없어지고 그렇게 됐죠. 지금 그 남산 공원에 김구 선생의 동상이 있는 그곳이 이승만 동상이 있었던 자리랍니다. 이것은 이제 하와이에 지금은 남아 있고, 그래서 하와이에서의 이념
이승만의 활동했던 유적 같은 것들도 아마 귀하게 보존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또한 압니다. 자, 1894년 19세 갑오경장으로 과거제 폐지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이 시기에 이제 그 활동들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이정식 교수가 쓴 이승만의 청년 시절도 있고, 뭐 구한말 개혁운동, 그 다음에 이주영 교수, 이승만 그는 누구인가, 뭐 그 다음에 이제 유석준 교수의 이승만 시간을 달린 지도자, 그 다음에 정병준 교수의 박사논문이라고 하죠. 오남 이승만 연구,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책들을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시대상으로 매천야록과 윤치호 일기, 그 다음에 1894년 조선 여름 이런 책도 참고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894년 7월 갑오개혁으로 과거제가 폐지됩니다. 11번 떨어진 과거였습니다. 이 폐지 소식을 들은 이승만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지는 않았겠죠. 전국 방방곡곡에 묻혀있던 야망적인 청년들의 가장 고귀한 꿈을 산산이 부수는 조치였다 하면서 분개합니다. 이때만 해도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던 이승만이죠. 그래서 씨름하던 차에 이제 동네 친구 신흥우 형제가 이제 권유를 합니다. 그 남산 오늘날 남대문 그 남산 기슭에서 보면 궁궐 안에 저쪽에 덕수궁 옆에 정동이 있는데 거기에 배제학당이 있으니까 서양 선교사들이 가르치는데 한번 가봐라. 입당을 권유하게 되죠. 그래서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되는 영어를 배울 목적으로 배제학당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듬해에 1894년에 중요한 사건 3개가 발발하죠. 동학난, 청일전쟁, 갑오경장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기술을 해놨고요. 전체적으로는 큰 사건이지만 역사적으로는 큰 사건이지만 이제 친미 기독교파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그와 관련이 적은 그 사건들은 이제 비교적 간략하게 요약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동학난, 동학농민운동, 동학혁명 뭐 갖가지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부르는데 애초에는 동학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오개혁이 아니고 갑오경장이었습니다. 저는 가능한 그 시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종이 수신사 파견도 하고 이제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었죠. 그래서 뭐 군국 기묘처도 설치하고 갑오개혁, 물론 이제 일본군이 점령하고 이렇게 됩니다만은 갑오개혁도 이루어지고 이제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김구는 19세의 나이로 동학 접주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학혁명운동을 김구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래서 이게 같은 황해도 출신인 안중근의 아버지 안진사, 안중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동학군 토벌에 이제 활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안진사 가문이. 이제 김구하고는 반대 입장이 돼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동학에서 활동을 했고 나중에 피신해서 공주 마곡사에 숨어서 이제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마곡사에 가면 김구가 머물렀던 그런 유적이 있습니다. 이 김구는 이승만은 이제 양녕대군의 16대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김구는 왜 황해도에 가서 살게 됐는가? 이 안김입니다. 안동김 씨인데 조선 인조 때 인조반정 김자점이라고 아시죠?
그 김자점, 그는 구안동 김씨입니다. 신안동 김씨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김자점의 십촌인가요? 그 당시 그러니까 친인척이에요. 그가 김구의 11대 조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자점이 나중에 그 역적으로 몰리고 안 좋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황해도로 이렇게 피신해서 숨어서 살았던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19세기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말씀드렸었죠. 정약용의 애절양 이런 시가 있었죠.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삼종의 문란이 아주 극심했던 그런 시기였죠. 그 다음에 사또에게 그 딸이 스스로를 팔아서 아버지를 살리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또 있었고요. 참 읽기도 슬픕니다. 그래서 안 사주니까 안 믿어주니까 도망갈까봐 스스로 팔았다는 걸 확인증을 사또에게 써달라고 보증서 달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당시 그 파리 그 천주교 있죠. 다블리 주교의 보고서를 보면 참 그 당시에 조선이란 나라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참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정직한 관리란 조선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존재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여운 삶을 산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세금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리, 밀수꾼, 경찰, 군인 여기에 매년 겨울과 봄이 되면 출몰하는 도적대에게 돈을 바쳐야 한다. 조선 사람들이 소위 게으르다고 하지만 게으르다고 했었던 모양입니다. 이는 사유재산권이 불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포자기 현상에 불과하다. 이제 주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서양의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방에는 관료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수없이 많은 직권남용이 자행될 뿐만 아니라 모든 중앙정부 체계는 직권남용의 핵심 부서로서 밑도 끝도 없는 부패의 바다에서 모든 산업에서 그 활력을 빼앗아가는 착취기관일 뿐이다. 관직과 재판의 판결은 마치 상품처럼 사고팔 수 있으며 정부는 빠른 속도로 쇠퇴해 있기 때문에 오직 뇌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원리가 되고 있다. 조선의 정부는 도둑질을 위한 장치에 불과했다. 이 시기에 관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평균 재임 기간이 뭐 몇 개월도 안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심지어 민시척 중인 민영환의 어머니도 고종한테 뭐 5만 양을 바치고 민영환을 아들을 취직시켰다면서요. 그런 정도였습니다. 제가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굳이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1894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본 조선. 여기서도 조선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조선인들의 내면에는 아주 훌륭한 본성이 들어있다. 진정성이 있고 현명한 정부가 주도하는 변화된 상황이라면 현명한 정부가 있어야 됩니다. 이들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깜짝 놀랄 만한 것을 이루어낼 것이다. 어떻습니까? 현대사에 많이 느껴지죠? 이들 조선인이 절대 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일이다. 일을 그렇게 안 했답니다. 아마도 죽어버린 이 나라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일할 기회가 좀 더 많은 항구의 조선인들은 더 부지런하고 끈기가 있다. 게다가 중국인처럼 인내력이 있고 만주인처럼 힘이 좋다. 이런 조선인이 왜 이렇게 일을 안 했을까요? 양계초의 망국이라는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본이 남의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것만이 문제이겠는가? 조선이 망하는 길을 취하지 않았다면 비록 100개의 일본이라고 하더라도 어쩌하겠는가? 조선 사람들은 망하는 것을 스스로 즐겼으니 무엇을 가볍게 여기겠는가? 이렇게까지 참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김기협의 망국의 역사 조선을 읽다라는 책입니다. 조선 망국의 원인은 전적으로 일본의 침략 야욕에 있었다고 주장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조선 망국의 내재적 요인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 1910년의 망국이 과연 어떤 위협을 가져왔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있어서 부적절한 애국심에 지나친 개입은 장애가 된다. 그렇습니다. 반성해야죠. 남탓만 하고 있으니까. 1910년 8월 29일 조선이 멸망하는 날 백성들은 울지 않았다. 500년이 된 조선이 망하고 일어난 3.1운동에서도 국권 회복 운동에서도 나라를 되찾고자 하면서도 국권을 돌려달라고 하면서도 조선을 다시 세우자는 사람은 없었다. 언젠가는 나라를 되찾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이 아닌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이냐? 미국식 기독교의 나라인가? 소비에트식 공산주의의 나라인가? 아니면 메이지 유신을 한 일본식 근대국가 수립인가? 이 시점을 공부하면서 저는 오른쪽에 있는 책이 기억이 납니다. Why Nations Fail.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